안녕하세요. 저는 김봉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들놈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모처럼 만에 한껏 부풀어 오른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이 장가가서 분가한 지 어언 2년.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아들 집에 며칠 묵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보고 싶었던 아들 얼굴도 실컷 보고 아직은 좀 서먹한 며느리 아이와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며 정을 붙여볼 생각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정겹게 느껴질 만큼 기분이 좋았지요. 기사님, 저기 골목 초입에 세워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정성껏 쌓은 반찬통이 든 무거운 짐을 양손에 나눠들고 익숙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스피커 너머로 누구세요? 하는 무미건조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미야, 나다. 시어미. 그제야 찰칵 하고 문이 열렸어요. 활짝 열린 문틈으로 저를 반기는 건 며느리의 환한 얼굴이 아니라 시큼털털한 음식물 냄새와 뒤엉킨 정체 모를 퀴퀴한 향기였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를 택배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각종 신발들이 자기 주장이라도 하듯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며느리 한예주가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부풀었던 마음이 풍선 바람 빠지듯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인가 보구나. 저는 애써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풍경은 현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소파 옆 탁자 위에는 다 먹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읽다 만잡지책과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집안의 모든 물건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어요. 이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속에서부터 천불이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아들 녀석 보기에도 좋지 않을 테고요. 저는 일단 들고 온 짐부터 부엌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애미야, 힘들 텐데 뭘 이런 걸 다 들고 오셨어요. 예주가 그제야 몸을 일으키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고마움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밑반찬 몇 가지 좀 해왔다. 너도 같이 먹으면 좋지. 제 말에 예주는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을 뿐 딱히 반기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는 대신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코를 찌르는 냄새의 근원인 탁자 위 배달 음식 용기부터 치우기 시작했어요. 퉁퉁 불어터진 면 가닥과 벌건 국물이 엉겨붙은 그릇들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걸 며칠이나 이렇게 뒀을까? 제가 낑낑거리며 그릇들을 부엌으로 옮기는 동안에도 예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릴 뿐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참자, 참아야 한다.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된 아이인데 제가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 봉투에 담고 그릇들을 싱크대에 담가둔 뒤에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지요. 가져온 반찬들을 넣어둬야 하니까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연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언제 사다 놓은 것인지 모를 채소들은 시커멓게 물러터져 있었고 정체 모를 비닐봉지들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들이 칸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걸 먹고 우리 아들이 출근을 하는구나 생각하니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서글픈 마음까지 들더군요. 애미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냉장고 정리부터 좀 해야겠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제야 예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은데.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 건지. 저는 며느리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썩기 직전인 채소들을 꺼내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음식물 쓰레기만 더 늘어날 게 뻔했어요. 무는 깍둑 썰기를 하고 시들한 파는 다듬어서 국물용으로 따로 빼놓았습니다. 썩기 일보 직전인 애호박으로는 찌개라도 끓여야겠다는 생각에 손을 바삐 놀렸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반찬 만들 준비를 시작하자 뒤에 서서 지켜보던 예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날카롭게 날아온 그 한마디에 제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예주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이왕이면 먹을 수 있게 만들어두면 너도 좋고 대곤이도 좋지 않겠니? 제가 좋게 타일렀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제 살림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러 오신 거잖아요. 왜 굳이 일거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살림도 못하는 게으른 며느리 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와주려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비꼬아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서운함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게으르다고 탓하기라도 했니? 그저 아까운 식재료 버리는 게 마음 아파서 그런 것뿐이다. 제 목소리에도 저도 모르게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버리든 끓이든 할 테니까. 어머니는 손님으로 오셨으니 제발 손님처럼 행동해 주세요. 손님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집에 와서 내가 손님이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없이 칼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누르며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어요. 예주는 마치 승리자처럼 다시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는 아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대곤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니 조금 전까지 며느리에게 느꼈던 서운한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일찍 왔구나. 제가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자 어느새 방에서 나온 예주가 상냥한 목소리로 대곤을 맞았습니다. 자기 왔어? 어머니 오셔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그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기가 막혔지만 아들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예주는 제가 다듬다 만 채소들로 어설프게 찌개를 끓여내왔고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접시에 담아 내놓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곤이는 역시 우리 엄마 반찬이 최고야. 당신 솜씨도 많이 늘었네라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대곤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런데 나 내일 아침 일찍 지방으로 출장 가야 해. 1박 2일 일정이라 내일 모레 저녁에나 올 것 같아.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온 날에 맞춰 출장이라니. 며느리와 단둘이 이 집에서 꼬박 하루하고 반나절을 더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쩌나. 그럼 얼굴도 얼마 못 보겠네. 제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하자 대곤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금방 다녀올게. 엄마, 있는 동안 불편한 거 있으면 예주한테 다 말하고.
예주야, 어머니 계시는 동안 잘 모셔야 한다. 알았지? 대곤이의 말에 예주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아내인 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자기야. 내가 어머님 불편하시지 않게 잘 챙길게. 그 말을 듣는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잠시 후, 대곤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방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모처럼 오셨는데 자리 비우게 돼서. 예주가 좀 서툴고 무뚝뚝해 보여도 나한테는 정말 잘해. 엄마도 예주 예쁘게 좀 봐줘.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방을 나간 뒤 저는 열린 문틈으로 거실에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곤이와 저의 대화를 들었는지 예주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조를 느낀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들 녀석을 보내고 난 뒤 집안에는 다시금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저는 망부석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덩그러니 남겨졌지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시끄러운 소음만 귀를 때릴 뿐 도무지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몸이라도 움직이는 게 낫겠다 싶어 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며느리 성화에 그만뒀던 냉장고 정리를 마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그 아이는 제 방에서 나올 생각도 없어 보였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멀쩡한 식재료까지 전부 버리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다시 열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비닐 장갑을 끼고 상한 음식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러터진 오이, 곰팡이가 핀 귤, 정체 모를 소스가 담긴 반찬통까지. 이걸 우리 아들이 먹고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리수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옆에 두고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냉장고는 겨우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고 나니 어느새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제 방에서 나온 며느리는 말끔하게 정돈된 부엌을 보고도 못 본 척, 어머니, 저녁은 배달시켜 먹을까요? 하고 묻더군요. 제가 종일 뭘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런 소리를 하는 속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운이 없어 나는 생각이 없다. 너나 챙겨 먹어라 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그대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운데 이상하게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 배달 기사가 다녀가는 소리, 음식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가 벽을 타고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아마 친구와 통화를 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 와 계셔. 완전 피곤하다니까. 오자마자 살림 간섭을 어찌나 하는지.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도 꼭 저렇게 일을 만드신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뒤에서는 저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차라리 잠이라도 들어 이 불편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뒤척이기를 수십 번. 온갖 상념에 시달리다 보니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멀스멀 어디선가 역한 냄새가 제 코를 찌르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냄새는 점점 더 강해져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는 부엌 쪽이 분명했어요.
아까 제가 정리하며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며느리가 저녁으로 먹고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악취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창밖에서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와 뒤섞인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지요. 이대로 아침을 맞았다가는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밤중에 비까지 오는데 이걸 들고 나가야 하나. 하지만 냄새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까짓것 금방 다녀오면 되지. 내일 아침이면 냄새가 온 집안에 뵐 텐데 그보다는 지금 치우는 게 낫다. 저는 큰 맘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깰까 싶어 저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며느리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깊이 잠든 모양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이미 물이 흥건하게 배어나와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봉투 입구를 단단히 동여매고 그 옆에 있던 재활용품이 담긴 봉투도 함께 챙겨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스마트폰을 챙겨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것까지 가지러 가기가 귀찮았습니다. 비도 오고 잠깐이면 될 일인데 뭘. 그 아니란 생각이 앞으로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으로 다가가 낡은 슬리퍼에 대충 발을 구겨 넣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으려면 우산이라도 써야 했지만 양손에 쓰레기 봉투를 든 터라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닫히지 않도록 문고리를 잡은 채 살짝만 열어두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저절로 닫히지 않을 만큼만. 문틈으로 서늘하고 축축한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빗줄기가 제 머리와 어깨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걸음으로 아들 집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 분리수거함으로 향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을 각각의 수거함에 던져 넣고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숨을 참으며 봉투를 통 안으로 던져 넣고 서둘러 뚜껑을 닫았지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생각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다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젖은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당겼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손잡이를 다시 한번 힘껏 당겨보았지만 문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한 생각에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보았지만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헛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잠긴 것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나올 때 분명히 살짝 열어두었는데. 혹시 바람 때문에 다쳤나?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것도 내가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나온 문이 저절로 닫히고 잠기기까지 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기분이었어요. 애미야, 예주야. 저는 문을 두드리며 며느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안에 있니?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밖에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고 제 몸은 이미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든 119에 신고를 하든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제발 누가 좀 들어다오. 한예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애원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분노에 찬 고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야속하게도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제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차도 없는 깊은 밤. 저는 이 비를 맞으며 꼼짝없이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2층을 올려다보는데 며느리의 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든 게 아니었구나. 안도감에 다시 한번 소리치려던 찰나 그 불빛이 마치 제 시선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스르륵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은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저건 일부러다. 며느리는 잠든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밖에 있는 것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자는 척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문이 저절로 잠긴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내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일부러 안에서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비에 젖어 차갑던 몸이 오히려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이 비를 맞으며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뜻이겠지요. 아니, 어쩌면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부터 꾸역꾸역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 한예주. 너는 지금 이 시어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 꺼진 2층 창문을 악마가 살고 있을 그 방을 향해 차갑고도 강렬한 시선을 보내며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오늘 밤 너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내가 반드시 너가 한 짓을 천배 만배로 갚아주마. 빗소리만이 가득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복수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 뜨겁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조금도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거세게 제 몸을 때렸지요. 온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이성과 감각을 마비시킨 모양입니다. 이대로 현관문 앞에서 밤을 지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비라도 피할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은 마당이 딸린 작은 2층 주택이었고 다행히 집 옆쪽으로 작은 정원 창고가 하나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각종 원예 도구나 낡은 살림살이들을 넣어두는 곳이었지요. 문이 잠겨있지 않기만을 바라며 저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창고를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문은 다행히도 자물쇠 없이 닫혀만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사납게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지요. 창고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어 안으로 들어선 뒤 문을 닫았습니다. 빗소리가 조금은 멀어지는 듯 했지만 대신 축축하고 냉랭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쏟아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제 안에서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예주, 감히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낳아준 시어미에게 이런 짓을 해? 그 아이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본성을 떠올리니 치가 떨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추위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덮을 만한 것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쇠스랑 자루, 먼지 쌓인 낡은 화분, 그리고 버려진 비닐 포대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끝에 딱딱하고 커다란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는 그것은 단순한 상자라기보다는 꽤나 큼지막한 트렁크나 보관함에 가까웠습니다. 호기심의 표면을 더듬어 보니 앞부분에 묵직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낡고 허름한 창고에 자물쇠까지 채워 보관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물건이 대체 무엇일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꽤나 무거워서 젖은 몸으로 그걸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물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되었는지 벌겋게 녹이 슬어 있었지요.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어보자.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의 저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더듬어 묵직한 돌멩이 하나를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녹슨 자물쇠의 고리 부분을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둔탁한 소리가 좁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몇 번을 내리치자 끽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힘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창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더스트백에 고이 쌓인 수십 개의 화려한 가방들. 척 보기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들 사이사이에는 고급 시계 상자와 번쩍이는 액세서리 상자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어요. 상자 안에서는 비싼 가죽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 연예인들이나 들고 다니는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걸까?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예주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상자 안을 더 깊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손에 딱딱한 서류 뭉치 하나가 잡혔습니다. 비닐 파일에 곱게 끼워진 그것들을 꺼내 희미하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카드 명세서와 할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세서 상단에 적힌 고객의 이름. 그것은 며느리 한예주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석자, 김봉순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저는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수십 장에 달하는 명세서를 미친 듯이 넘겨보았습니다. 모든 명세서의 주인은 바로 저 김봉순이었습니다. 사용 내역에는 제가 평생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백화점과 명품관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결제 금액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 결혼할 때 집 장만하라고 보태주었던 돈, 대곤이 사업 자금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쥐어주었던 제 쌈짓돈. 그 돈들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예주가 이 명품들을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자물쇠까지 채워가며 숨겨두었는지도요. 이건 단순한 사치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만들고 제 아들, 아니 제 돈으로 자기 욕심을 채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저를 이 비 오는 밤에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아니,
어쩌면 제가 이 추위에 잘못되기라도 해서 이 비밀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추위를 느낄 수 없었어요. 심장에서부터 시작된 불길이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제 인생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운 한 인간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물들을 다시 상자 안에 차곡차곡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단순한 명품 가방이나 종이 뭉치가 아니에요. 한예주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젖은 옷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제 인생을 건 복수를 서약했습니다. 한예주, 너는 나를 너무 얕보았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 한예주가 될 테니까.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창고 안에 냉기는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제 안에서 들끓는 분노는 마치 용광로처럼 뜨거워 조금도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떤 순서로 저 가증스러운 아이의 가면을 벗겨낼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요. 빗소리가 잦아들고 창고의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우가 무대에 오르듯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마당은 온통 젖어 있었고 새벽 공기는 상쾌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 같았던 몰골은 밤사이 꾸덕꾸덕하게 말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누구라도 보면 기겁할 모습이었지요. 저는 일부러 제 모습을 가다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지난밤 제가 겪었던 지옥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창고 안에 숨겨두었던 증거 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집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숨을 죽이고 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집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 커피포트 끓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제가 밤새 열리기를 기다렸던 그 현관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타난 것은 잠옷차림의 한예주였습니다. 아마 분리수거를 하러 나오려던 모양인지 손에는 작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하품을 하며 문을 열던 예주는 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순간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 동그랗게 커진 눈에는 순수한 놀람보다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당혹감과 경악이 더 크게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세요? 예주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세상에 다시 없을 놀라운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니 역겨움에 속이 다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밤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문은 왜 잠겨 있었던 거지? 어머님, 세상에 문이 저절로 잠겼었나 봐요. 제가 어젯밤에 깜빡 잠이 들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릴 듯한 기세로 제게 다가와 팔을 붙잡으려는 그 아이의 손을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 행동에 예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예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읽었는지
예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침묵 속에서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밤새 내린 비보다도 더 차갑게 울려 퍼졌지요. 너의 그 발연기 아주 잘 보았다. 제 말에 예주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귀한 걸 찾았단다. 어젯밤 일, 너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게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예주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는 예주를 스쳐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뒤에서 저를 부르는 예주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묵고 있던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문고리를 돌리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저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으니까요. 저는 먼저 젖어서 엉망이 된 옷부터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스마트폰을 꺼냈지요. 밤새 꺼져 있던 스마트폰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연락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밤새 사라졌는데도 아들에게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연락 한 통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제 복수심을 더욱 활활 불태웠습니다.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고에 숨겨두었던 증거 상자를 방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시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상자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들을 침대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가방들, 시계들, 그리고 제 이름이 박힌 수십 장의 카드 명세서들. 저는 그것들을 가장 보기 좋게 배열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 찰칵. 조용한 방 안의 셔터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찍고 명세서에 제 이름과 사용 내역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여러 번 확인하며 촬영했습니다. 혹시라도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헛소리를 할까봐 동영상 촬영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향해 지난밤 제가 겪었던 일부터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 그리고 제 명의가 어떻게 도용되었는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이 넘쳤지요. 모든 촬영을 마친 뒤 저는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제 개인 클라우드와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설령 예주가 이 물건들을 전부 없애버린다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예주가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오해해요. 제발 문 좀 열고 이야기 좀 해요.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지금 제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애원과 협박을 섞어 소리치던 며느리는 제 방 안에서 아무런 대꾸가 없자 이내 포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성이는 희미한 발소리와 낮게 무언가를 읊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아들 대곤이가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 모든 기척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저 아이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자루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자 동시에 해결의 열쇠가 될 아들이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오후가 되자 출장을 떠났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꾸며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일은 잘 보고 있니? 제 목소리를 들은 대곤이는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응, 엄마.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출발하려고. 집에 별일 없지? 예주랑은 잘 지내고 있고. 그 순진한 물음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별일이 있겠니? 조심해서 운전하고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에 있던 며느리가 제 방문 앞으로 다가와 묻더군요. 어머니, 대곤 씨예요? 이제 온대요.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 아이가 제 불안감 속에서 스스로 얼마나 더 망가지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예상보다 조금 이른 저녁 무렵, 마침내 집 앞으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자기야 하고 외치는 꿀을 바른 듯한 예주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것은 엄마. 예주야. 나왔어. 하는 피곤함 속에서도 활기 넘치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을 굳히고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편의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예주는 대곤이의 품에 안겨 서럽다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웠어. 대곤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지요. 왜 그래, 예주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는? 아들의 물음에 예주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마치 제가 자신을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공포와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상이라도 줘야 할 명령기였어요. 어머니가 이상해. 어젯밤부터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당신이 출장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대곤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아마 흙탕물과 먼지로 엉망이 된 제 몰골을 보고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꼴이야? 어디 다쳤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이 제게 달려오려 했지만 예주가 더 세게 아들을 끌어안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일이 있어. 어머니가 어젯밤에 갑자기 집을 나가셨다가 아침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나한테 끔찍한 말을 했단 말이야. 예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대곤이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 저와 예주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변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을 향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곤아, 거기 앉아라. 엄마가 하는 말,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잘 듣거라. 제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느꼈는지 대곤이는 예주를 부축해 소파 반대편에 앉히고는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주는 여전히 훌쩍이며 가녀린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지요.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고른 뒤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의 과장이나 보탬도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잠을 설쳤던 것, 비를 맞으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던 것, 그리고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었던 사실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예주는 옆에서 계속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문이 저절로 잠긴 거라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예주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밤새 문을 두드리고 너를 불렀다. 그런데 너는 2층 내 방에서 불을 끄고 숨죽이고 있었지. 아니에요. 나 정말 자고 있었어요. 증거 있어요? 예주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증거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라 물론 있지. 차고 넘칠 만큼. 하지만 지금 그것을 전부 꺼내 보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곤아, 나는 내 어미다.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어미가 이 늙은 몸으로 거짓말을 하겠느냐. 제 말에 대곤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분명 제 말을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내를 외면할 수도 없었겠지요. 엄마, 하지만 예주가 일부러 그랬다는 건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그렇지? 예주야? 대곤이가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증거 하나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제 운명을 바꿔놓은 그 서류 뭉치 중에서 단 한 장을 뽑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가장 최근에 가장 큰 금액이 결제된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 한 장을 아들 앞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대곤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예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카드 명세서다. 한번 잘 읽어보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아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명세서 위를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명에 적힌 김봉순이라는 제 이름을 확인했을 때 아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에 적힌 듣도 보도 못한 명품 브랜드 이름과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결제 금액을 보았을 때 아들의 표정은 의아함을 넘어 충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카드로 이런 걸 산 적이 없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너가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게 될 게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예주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봐요. 요즘 그런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명의를 누가 도용해서 쓴 거라니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그럴싸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아이의 수를 다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카드사에 지금 바로 전화해 보렴. 이 카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발급되었는지, 그리고 이 결제 내역이 정상적인 거래가 맞는지 내 귀로 직접 확인해 보거라. 제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대곤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주는 자기야, 그럴 필요 없어. 내 말 못 믿어? 라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대곤이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카드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통화에서는 상담원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본인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의 확인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예주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상담원의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김봉순 고객님. 해당 카드는 지난달 배우자이신 한예주님께서 대리 발급 신청하셨고 결제 내역 또한 모두 정상 승인된 건으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대곤이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스마트폰이 쨍 하고 깨지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세상이
그리고 며느리의 거짓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대곤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과 제 얼굴, 그리고 하얗게 질린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는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는 처절한 과정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었어요. 예주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예주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다른 전략을 선택한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예주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변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대곤 시기를 살려주고 싶어서, 딱 한 번만 그랬다는 둥,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눈물과 함께 버무려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군 무너졌고 그 어떤 감언이설도 더 이상 아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한테는 돈 없다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거야? 대곤이가 허탈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보다 더 깊은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 아이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양손에 묵직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밤 어두운 창고 안에서 제 운명을 바꿔놓았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제가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쿵 하고 내려놓자 무릎을 꿇고 있던 예주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 눈이 공포로 물들어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곤이는 이게 또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상자를 번갈아 보았지요. 그 카드로 산 물건이 고작 명세서에 적힌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저는 상자의 낡은 덮개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 가득 들어있던 온갖 명품 가방과 시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와 바닥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로고와 화려한 색상의 가죽 가방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자 대곤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우리 아들이 평생 벌어도 다 사기 힘들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들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뭐야? 대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내 명의를 도용하고 너가 벌어다 준 돈을 빼돌려서 사모은 물건들이다. 내가 어젯밤 비를 맞으며 창고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평생을 모르고 넘어갔을 네 아내의 비밀이지. 저는 가방들 위로 상자 바닥에 있던 나머지 서류 뭉치들을 흩뿌렸습니다. 수십 장의 카드 명세서, 할부 계약서, 그리고 심지어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흔적이 담긴 서류까지. 모든 증거들이 아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주는 이제 우는 것조차 포기한 듯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대곤이는 마치 신기루라도 본 사람처럼 바닥에 널린 명품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그 차가운 가죽을 만지고 있었을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입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싼 음식만 찾아 먹으면서도 아내에게만큼은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희생과 시어머니의 신뢰를 담보로 뒤에서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어? 대체 왜?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사람의 공허한 질문일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예주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저를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무시하고 내 살림에 간섭하고.
그래서 나도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적반하장격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곤이 역시 그 모습에 마지막 남았던 정마저 떨어진 듯 했습니다. 닥치지 못해. 아들이 예주를 향해 처음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너는 지금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예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울고 소리치고 바닥에 널린 가방들을 집어 던지며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다 샀다. 너처럼 답답한 남자랑 사는데 이런 낙이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네가 벌어다 주는 돈, 그거 가지고는 이런 거 하나도 못 산다고. 그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무너져 내린 자신의 인생을, 산산조각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이 집안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 뭉치 중에서 제가 아들 집 사라고 보태주었던 돈의 송금 확인증 사본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곤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곤아, 내가 너에게 이 돈을 주었던 것은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내 아내가 이런 사치품에 정신이 팔려 제 어미의 등을 치고 너를 기만하라고 준 돈이 아니야. 제 말에 대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산산조각 난 자신의 삶의 파편들을 주워 담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은 온갖 화려한 명품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 아들이,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웅크리고 있던 예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더니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 전화의 상대가 누구일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아이가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요. 역시나 전화기 너머로 엄마 하고 외치는 예주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랑 대곤 씨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예주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밤새 밖으로 내쫓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모함하고 있으며 남편인 대곤이마저 자기 말은 듣지 않고 어머니 편만 들며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자니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예주는 마치 구원병이라도 부른 장수처럼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오시면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 전부 다 밝혀질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가 짜는 협박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지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세 사람만 엮인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저렇게 키워낸 그 부모까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대곤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 상황을 피하지 않겠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문을 부술듯이 울리는 벨소리에 저는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곤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중년의 남녀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제 사돈 내외였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거실의 풍경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잃는 듯 했지만 이내 구석에 울고 있는 딸을 발견하고는 제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난리야? 사부인, 우리 귀한 딸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바깥사돈이 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고함을 쳤습니다. 그 옆에서 안사돈은 어머 예주야. 이게 무슨 꼴이니?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며 딸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와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돈, 어떻게 어른이 돼서 애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바깥사돈의 삿대질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안사돈은 제 아들에게까지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이렇게 당하는 동안 뭘 했는가. 그들의 일방적인 비난이 정점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피식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작고 차가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용암처럼 들끓고 있던 모든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려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딸, 지금 당신들 눈에는 저게, 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저게 정말로 귀하고 어여쁜 딸로 보이십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군요. 당신들이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운 그 귀한 따님이 지난밤 이 늙은 시어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나서 그렇게 눈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까? 귀하다, 귀하다라. 대체 무엇이 귀하다는 겁니까? 금으로 된 옷을 입히면 그 속에 심성도 금이 됩니까? 비싼 밥을 먹이면 그 인격도 고귀해집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귀함의 기준이 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왜 왔습니까? 내 하나뿐인 아들놈 얼굴 보고 싶어서 행여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사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거 하나 보려고 늙은 몸 이끌고 바리바리 반찬 싸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를 반긴 게 뭔지 알아요? 시궁창 썩는 냄새와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더미였습니다. 당신들 귀한 딸은 시어미가 허리가 휘도록 짐을 들고 와도 소파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더이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그 싸늘한 눈빛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고 있었지요. 집구석은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당신들 집안의 귀한 법도입니까? 그걸 보고도 내가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내 아들 얼굴 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겠지,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 멀쩡한 식재료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기에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주려 했더니 당신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 살림에 손대지 마세요. 어머니는 손님처럼 계세요. 아들 집에 와서 내가 손님이라더군요. 그 말을 듣는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그것마저도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내 아들이 편할 테니까. 고작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잠 못 자는 늙은이가 비 오는 밤에 그거 좀 치우겠다고 나간 걸 옳다구나 하고 문을 걸어 잠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를 품는 어미에게는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내가, 바로 이 두 다리로 서 있는 내가 어젯밤 살을 애는 듯한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굳게 잠겨버린 이 현관문 앞에서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내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 빗줄기가 그냥 비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내 뺨을 후려치는 손찌검이었고 내 심장을 찌르는 얼음 송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혔겠거니, 내가 실수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지요. 애미야, 나다.
문 좀 열어다오. 처음에는 조용히 혹시나 잠든 아이 깰까봐.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옷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온몸이 덜덜 떨려오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지요. 예주야, 안에 있니? 나 좀 살려다오. 내 목소리가, 내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자동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그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 나이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하나. 내가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었나. 수만 번을 되뇌고 또 되뇌었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초가 1년 같고 1분이 100년 같았습니다. 내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지고 덜덜 떨리는 턱 때문에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데 그때, 바로 그때 저기 저 2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 다행이다. 잠든 게 아니었구나. 내 목소리를 들었구나. 이제 문을 열어주겠구나. 그 짧은 순간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불빛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스르르 꺼지더군요.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내 마지막 희망을 짓밟아버리듯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이 산산조각 나더군요. 아, 일부러구나. 내가 밖에서 얼어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 차가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춥지가 않았습니다. 온몸이, 내 심장이 분노로 활활 불타올랐으니까요. 당신들 귀한 딸이 저기 저 2층 방에서 불을 끄고 숨죽이고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도 나는 혹시나 내가 잘못 안 거겠지. 설마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잔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수백 번을 나 자신을 타이르고 또 타일렀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나는 짐승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우고 당신들 금쪽 같은 딸은 따뜻하고 아늑한 침대에서 아주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셨더군요.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 귀한 딸이 하는 짓입니까? 시어미가 밖에서 얼어 죽든 벼락을 맞아 쓰러지든 아무 상관없다는 그 악마 같은 신보가 당신들 집안의 귀한 가르침이었냔 말입니다. 입이 있으면 어디 말을 해봐. 한예주,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네 부모님 앞에서 똑똑히 한번 말해보라고.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신분증은 어떻게 훔쳤니? 내 도장은 어디서 파왔어? 내가 평생을 자식 하나 보고 아끼고 모은 내 피 같은 돈으로 내 아들 집 사라고 보태준 그 돈을 어떻게 빼돌릴 생각을 했어? 내 이름으로 카드 만들 때 내 얼굴 한번 떠올려보기는 했니?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저 철없는 명품 가방을 긁어댈 때 네 남편의 지친 어깨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내가 평생 구경도 못해본 그 프랑스제 가방, 그게 그렇게 갖고 싶더냐? 내 아들이 너한테 사준 결혼 반지보다 그 스위스제 시계가 더 소중했어? 네 몸에 걸친 그 잠옷, 네가 어젯밤 덮고 잔 그 이불 전부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거야. 그런데 감히 네가 내 아들의 어미를 그렇게 내쳐? 네 남편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었는데 너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역겨운 짓을 했어. 왜 말이 없어? 바닥에 널린 저 쓰레기들이 다 네가 한 짓이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왜 너만 입을 다물고 있는 거냐고. 저 가방들이, 저 시계들이, 저 빚더미 서류들이 한예주가 범인이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왜 너는 고개만 숙이고 있냔 말이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네 부모님 뒤에 숨어서 눈물이나 찔끔거리는 게 아니야. 이 모든 사람들 앞에, 특히 네 남편과 내 앞에 무릎 꿇고 네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그런데도 너는 아직도 네 잘못이 뭔지 모르는 거냐? 아직도 이게 다 내 탓 같고 세상 탓 같아?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인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 딸이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좀 보십시오. 더 눈에 단 한 방울의 반성이나 뉘우침이라도 보이십니까? 아니요. 내 눈에는 오직 일이 틀어져서 분하고 억울하다는 도끼만 서려 있습니다.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을 감정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괴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당신들도 알고 있었지요? 아니, 모를 리가 없지요. 제 딸이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도 내 딸은 그럴 자격이 있다며 부추겼겠지요.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저런 물건들을 들고 와도 우리 사위가 능력 있나 보네 하면서 모른 척 눈 감아주셨겠지요.
그게 바로 당신들이 저 아이의 죄를 방조하고 공모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비싼 옷 사주고 좋은 것만 먹여 키우면 다인 줄 아셨습니까? 그렇게 오냐오냐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도록 키운 결과가 결국 남의 인생을 좀 먹고 사는 기생충이 된 것 아닙니까?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까? 제 입속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윤리도 도덕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 지독한 이기심을 가르치셨어요? 아니면 자기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된 건 다 남 탓이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그 뻔뻔함을 가르치셨습니까? 당신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당신들 딸이 저지른 죄를 섣불리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 앞에 당신들이 먼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당신들 손으로 직접 저 아이의 썩어 빠진 근성을 도려내고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당신들 딸이 싸지른 이 모든 똥 당신들이 직접 치우시란 말입니다. 저 빚더미, 저 상처 전부 다 당신들 몫입니다. 알기나 하세요? 이제 와서 제게 매달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신들 딸이 뿌린 씨앗 당신들이 거두세요. 당신들의 그 무책임함이 오늘 이 비극을 만들었으니 그 책임 제가 전부 다 물을 겁니다. 당신들의 그 잘난 딸이 저지른 모든 죄 당신들 손으로 직접 수습하세요. 더 이상 내 아들 인생에 그림자 드리우게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고통의 대가 제가 반드시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알아쳐먹었어요? 제 안에 모든 것을 쏟아낸 거실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사돈 내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들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저를 향한 분노나 억울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무게에 짓눌린 참담함과 수치심만이 가득했지요. 안사돈은 더 이상 딸을 감싸 안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기세등등하던 박갓사돈은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반박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 길고 긴 침묵을 깬 것은 제 아들 대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혼란과 슬픔을 모두 정리한 듯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사위로서의 정의나 예의가 아닌 한 가정을 파괴한 범죄자의 부모를 향한 차가운 통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마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딸 예주를 한 번,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명품 가방들을 한 번 번갈아 본 뒤 말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패잔병처럼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불러온 재앙의 현장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떠나고 집안에는 다시 우리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주는 더 이상 동정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대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벌레를 보는 것처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다가와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마음고생시킨 거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 역시 저 못지않은 피해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것이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운 뒤 저 구석에 시체처럼 앉아있는 예주를 향해 턱짓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어쩔 셈이냐? 제 물음에 대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힌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인데 마지막 기회는 한 번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의 말에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제 아들다운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의 무른 마음에 모든 것을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회를 주더라도 그 방식은 제가 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 옆에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곤아,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기회라는 것은 반성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거란다. 저 아이에게 기회를 주려면 그냥 용서한다고 넘어가는 식으로는 절대 안 돼. 뿌리부터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제 말에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 뜻이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지.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내가 내거는 조건을 전부 받아들여야만 이 집에서 내 아내로 계속 살 수 있을 게다. 제 말에 대곤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예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 보이며 저 아이가 지켜야 할 조건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할 것. 어설픈 눈물 연기는 집어치우고 너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네 입으로 하나하나 고백하며 용서를 빌어라. 네 거짓말로 나를 기만했던 것, 내 명의를 도용해 나를 범죄자로 만든 것, 그리고 비 오는 밤에 나를 밖으로 내쫓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한 것까지. 전부 다. 둘째, 저기 널브러져 있는 명품 쓰레기들. 저것들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일 당장 내 눈앞에서 전부 처분해야 한다. 중고시장에 내놓든 어디에 팔든 그렇게 해서 생긴 돈으로 너가 내 이름으로 만든 카드빚과 대출금을 전부 갚아라. 단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네 부모에게 가서 받아오든 어디서 일을 해서 갚든 네 힘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저런 허영 덩어리들이 이 집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증거를 네 스스로 보여야 한다. 셋째,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경제권은 대곤이에게 넘긴다. 너는 신용카드 한 장 가질 수 없으며 매일 아침 대곤이에게서 딱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받아서 생활해라. 돈의 무서움과 귀함을 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나가서 직장을 구해. 네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든 허드렛 일을 하든 네 손으로 돈을 벌어서 이 집에 보태. 다시는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을 앞으로 평생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만약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기거나 뒤에서 또 다른 꿍꿍이를 꾸미다 걸리면 그날로 나는 너를 절도와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너와 내 아들은 이혼이다. 알겠느냐? 제 말은 가혹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허영과 거짓된 삶을 완전히 해체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곤이는 제 조건을 듣고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그것이 예주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는지 굳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지? 어머니 말씀이 내 말이야. 이게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 할래? 아들의 마지막 질문에 예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 아이의 눈에서 깊은 뉘우침이나 반성의 기미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주는 잠시 동안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알았어요, 할게요. 다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아요, 네. 자기야.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큰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연기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대곤이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싶었는지 예주의 대답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주가 교활하게 조건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야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저 가방들 전부 다 파는 건 너무하잖아. 딱 하나만, 내가 제일 아끼는 거 딱 하나만 남겨주면 안 될까? 응. 그 한마디에 대곤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았던 미련이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는 정말 끝까지. 아들이 허탈하게 중얼거리는 순간 예주는 상황이 다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지금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요? 내가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예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샀어요. 사고 싶어서 샀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이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저런 것들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월급쟁이랑 결혼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나 해. 예주의 도끼 서린 말이 대곤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독화살은 곧바로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도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거, 나도 이런 거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 결국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그 말은 저 아이에게는 단 한 톨의 갱생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동아줄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대곤이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은 듯 텅 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목소리로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나가.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예주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제 복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잠시 동안의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의 마지막 통보를 듣고도 현실을 부정하는 듯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 막 나가도 대곤이가 마지막에는 자신을 붙잡아 주리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대곤이는 이미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정리한 듯 차갑게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부터 만나러 갈 거다.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며느리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함께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잔 아들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앞에 제가 확보해둔 모든 증거 자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 명세서, 할부 계약서, 대출 시도 서류, 그리고 수십 개의 명품들을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까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고부 갈등의 차원이 아니군요. 명백한 사문서 위조, 절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은 깔끔했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들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며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그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 그리고 아드님 돈을 몰래 빼돌린 부분은 횡령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상대방이 빠져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아들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사랑했던 아내인데 그 사람을 범죄자로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겠지요. 변호사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그리고 명의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저쪽에서는 형사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한 푼 해줄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계신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 아이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하고 제 아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는 것, 그것이 제 복수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려던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모르니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밤 예주가 증거 있어요? 라며 발악하던 모습과 제가 문을 두드릴 때 옆집에서 누군가 창밖을 내다보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밤새 문을 두드릴 때 옆집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집 블랙박스나 CCTV에 뭐라도 찍혔을지. 제 말에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영상 증거까지 확보된다면 저쪽에서 실수로 문이 잠겼다거나 잠이 들어서 몰랐다는 식의 거짓말을 할 여지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바로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옆집 주인은 지난밤의 소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밤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을 다 설쳤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 차량 블랙박스에 뭐라도 찍혔을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옆집 주인은 기꺼이 협조해 주었고 우리는 그의 차 안에서 지난밤의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지난밤의 악몽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제가 애타게 현관문을 두드리고 목이 쉬어라 소리치는 모습이 처절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2층 며느리의 방 창문에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마치 밖을 확인이라도 하듯 잠시 멈칫하더니 황급히 불을 끄고 사라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옆에 있던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그 눈에는 마지막 남았던 연민마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으로 한예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구멍까지 완벽하게 틀어막은 셈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이 전달되자 예주와 그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버티던 그들도 변호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예주의 부모가 비에 젖은 강아지 같은 몰골로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형사고소만은 제발 말아달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딸년을 잘못 키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니 지난번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처를 바라신다면 저희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 조건에나 성실히 임하십시오. 합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에 동의할 것. 둘째, 명의를 도용해 사용한 금액 전액을 변상할 것. 셋째, 다시는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 문제는 변상할 돈이었습니다. 예주와 그 집안에는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주는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그 명품 가방들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시켜 예주가 가방을 처분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예주는 중고 명품 가게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가방들을 헐값에 넘기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건 한정판이라고요. 제가 살 땐 훨씬 비쌌어요. 라며 악을 쓰다가도 가게 주인의 냉정한 평가에 결국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고 해요. 수백만 원을 주고 산 가방이 몇십만 원짜리 중고품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사돈 내외가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겨우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예주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사들였던 명품들은 빚을 갚기 위해 사라졌고 사랑한다 믿었던 남편은 등을 돌렸으며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치심과 거액의 빚뿐이었습니다. 예주가 마지막 짐을 챙겨나가던 날, 저는 그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얼굴에는 도끼마저 사라지고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이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말 앞에서는 무의미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아들의 인생에 들러붙었던 악몽 같은 존재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벽하게 파멸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간 집은 처음에는 어색할 정도로 고요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고요함은 이내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주가 남기고 간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던 가구들을 전부 처분하고 저와 아들은 소박하고 편안한 물건들로 집을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있던 거짓과 허영의 흔적을 지워내는 그 과정은 마치 우리 모자의 마음에 남은 상처를 정화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부서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 대곤이는 이번 일을 겪으며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어리숙하고 사람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이면을 볼 줄 아는 신중하고 강단 있는 어른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아들은 제게 몇 번이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한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어요라며 사죄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아들 역시 그 일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지난 일을 자책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거라. 그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더 단단한 사람이 될지 고민하는 게 현명한 거다. 제 말에 아들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예주와 사돈댁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돌려줄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은 이건 엄마 돈이에요. 엄마가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니 엄마를 위해서 쓰세요라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 평생의 꿈을 이루는데 그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작은 한식당을 차려 정성 가득한 밥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저는 아들과 함께 발품을 팔아 동네 어귀에 아담한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봉순이네 밥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걸었지요.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아들은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도면을 그리고 주방 기구를 고르러 시장을 누비고 구청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는 일까지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아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가게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가게를 여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을 다해 육수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제 음식 솜씨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어머니가 해준 집밥처럼 정갈하고 따뜻한 맛이 난다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찾아오셨는데 나중에는 젊은 직장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부들까지 손님들의 연령층도 다양해졌어요. 점심시간이면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고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하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에 매일같이 가게에 들러 저의 허드렛 일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늦은 밤에는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지요. 우리는 함께 땀 흘려 일하며 지난날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모자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준비하며 그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해 내놓으러 뒷문으로 나섰을 때였어요. 제 가게와 등을 맞대고 있는 허름한 고깃집 주방에서도 누군가 쓰레기통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을 보고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허름한 유니폼을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초췌한 얼굴. 바로 한예주였습니다. 그 아이 역시 저를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통을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저 평범한 중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주가 일하던 고깃집 안에서 주방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그걸 쏟으면 어떡해. 손은 느려 터져가지고 매사에 똑 부러지는 구석이 없어. 남자는 예주를 향해 거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예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쏟아진 쓰레기를 허둥지둥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주가 떨리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우리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더니 더러워진 쓰레기통을 끌고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초라한 뒷모습을 잠시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담담한 생각만이 들 뿐이었습니다. 허영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고 남에게 고통을 준 자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그림자를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게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듬직한 제 아들이 있었고 저의 정성으로 채워진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일궈낸 저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아들, 이제 그만 정리하고 집에 가자. 내일 아침 장사하려면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지. 제 말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희는 나란히 가게 문을 잠그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임을.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복수를 이뤄낸 것이었습니다.